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댄 에리얼리가 쓴 거짓말을 하는 착한 사람들, 우리는 왜 부정행위에 끌리는가?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8장입니다. 8장은 거짓말의 전염성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도 전염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전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243쪽입니다.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비이성적 행동이 초래하는 영향력에 대해 강의와 강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바람에 나는 비행기를 자주 탄다. 집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욕으로 갔다가 거기서 브라질의 상파울로로 갔다가 콜롬비아의 보고타를 들러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 갔고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를 들러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오는 시기다. 며칠 뒤 나는 다시 텍사스로 갔다가 뉴저지로 갔다가 뉴욕에 갔고 터키의 이스탄불로 갔으며 미국 메인의 캠던에 들렀다가 마지막으로 녹초가 돼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잃어버린 수화물을 되찾느라 수많은 모욕과 상처를 참고 견뎌야 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여행 중에 몸이 아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늘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릴 확률을 최소화하려고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 언젠가 한 번은 대서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였다. 그때 나는 다음 날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심한 감기에 걸린 듯 했다. 이 사람의 감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병이 옮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수면 부족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연상의 무작위적이고 놀라운 특성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어떤 이유로 해서 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을 바이러스와 당시 왕성하게 퍼지고 있던 기업 부정행위의 유사성에 대해 생각했다. 앞서도 언급했듯 엔론 사태 이후 나는 기업의 부정행위 현상에 부쩍 관심이 높아졌다. 그 뒤 K마트, 월드컴, 타이코 인터내셔널, 헬리버튼, 브리스톨 마이어스, 프레디 맥, 페니 메이,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후 투자회사 버나드 매도프 등의 파문이 잇따라 터지면서 나의 이런 관심은 더욱 커졌다. 이런 부정행위 사건의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듯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현상은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를 찾아내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도덕성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 실제로 부정행위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기업의 부정행위에는 어떤 전염적인 요소가 있어 이것이 기업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일까? 다시 감기에 걸린 옆자리 승객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 사람이 코를 푼 휴지가 점점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사람들이 부도덕성 전염병이라는 어떤 가상의 병에 감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만약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의 수가 실제로 늘어난다면 이 부정행위가 직접적인 접촉이나 단순한 관찰만으로도 전염되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기업 부정행위는 이런 전염의 결과가 아닐까? 기업 부정행위가 정말 전염된다면 그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초기에 포착하면 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내게 이것은 무척 흥미진진한 가능성이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나는 박테리아에 관한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몸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로운 박테리아의 수가 그리고 많지 않을 때는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로운 박테리아 수가 그리 많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수가 어떤 기준 이상으로 늘어나 신체의 조화로운 균형이 무너지거나 특정한 박테리아가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연관성을 생각한 사람이 내가 최초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18세기와 19세기의 교도소 개혁가들은 범죄의 전염을 막으려면 범죄자를 전염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격리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물론 나는 만연하는 기업의 부정행위와 질병 사이의 유사성을 과거 교도소 개혁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도한 비유에 위험을 무릅쓰면서 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기꾼과 가까이 할 경우 사회적 정직성의 자연스러운 균형 역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부정행위는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정행위에 비해 전염성이 더 강할 수 있다. 일례로 1980년대 마약 반대 운동의 유명 구호인 나는 당신을 보면서 그것을 배웠다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마약을 하는 사람의 자식들도 마약을 하게 된다는 경고였다. 전염이라는 비유를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나는 부정행위의 노출 강도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리고 부정직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면서 우리 자신의 행동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도 생각했다. 만약 직장 동료 한 사람이 비품 보관실에서 연필 10대자루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 나서는 모습을 본다면 그 즉시 우리는 나도 그 동료처럼 사무실의 문구류를 박스째 들고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될까?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박테리아의 경우처럼 아주 느리고도 미묘하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본다고 치자.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작은 인상이 우리에게 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전보다 아주 조금 더 부패한 상태로 변한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어떤 비윤리적 행동을 목격한다면 우리의 도덕성은 조금 더 훼손되고 비도덕적인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된다. 오래전에 나는 자동 판매기를 한 대 샀다. 가격 책정 및 할인과 관련된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몇 주 동안 동료인 니나 마자루와 나는 이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고정된 할인 금액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개연성 있는 할인 금액을 제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봤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사탕 한 봉지의 가격은 1달러로 책정돼 있다. 그런데 어떤 구멍들에서는 30% 할인해서 팔고 또 어떤 구멍들에서는 할인이 없는 대신 30% 확률로 1달러를 되돌려주는, 즉 공짜로 사탕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 실험의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할 것이다. 놀라지 말길 바란다. 우리는 후자의 방식이 전자에 비해 매출이 거의 3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실험의 주제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과 거리가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돈을 되돌려받게 한다는 심정은 부정행위에 대한 또 다른 실험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이 자동 판매기를 MIT의 강의동으로 옮긴 뒤 이 기계가 인식하는 사탕 한 봉지의 가격을 0달러로 설정했다. 하지만 겉에는 가격을 75센트로 표시했다. 누구든 75센트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사탕 한 봉지가 나오고 동시에 75센트가 반환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자동 판매기가 오작동을 할 경우 전화를 해달라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놨다. 그런 다음 실험 진행자 한 사람이 노트북에 몰두해 있는 것처럼 위장해 이 자동 판매기를 지켜보면서 사탕을 사려던 사람들이 공짜 사탕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기록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는 이랬다. 첫째, 사람들은 대략 3차례 공짜 사탕을 챙겼다. 처음 사탕 봉지와 함께 돈을 돌려받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지 확인했다. 물론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러나 4번까지 공짜 사탕을 얻으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자동 판매기가 돈만 먹고 물건을 내놓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천재적인 자동 판매기가 자발적으로 인과응보의 죗값을 치른다고 여겼을 것이다. 또한 피실험자들의 절반 이상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찾았고,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불러 이 횡재에 동참하게 했다. 물론 이것은 한 차례의 관찰 실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실험으로 나는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이 행동에 동참시킴으로써 자신이 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리화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됐다. 만약 다른 사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떤 금기의 선을 넘는다면 자신이 저지른 비도덕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좀 더 너그럽게 용인될 수 있는 행동으로 자기 눈에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 지나쳐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규범 수준과 동일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바꿔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강의실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동 판매기를 동원한 이 실험을 한 뒤 나는 다른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전염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물론 거기에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도 포함됐다. 몇 년 전이었다. 새학기가 시작될 때 나는 내 행동경제학 강의를 수강하는 500명의 학부 학생들에게 강의 시간에 노트북으로 페이스북, 인터넷, 이메일 등 강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면서도 강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물었다. 고맙게도 대다수 학생들은 이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다음으로 나는 노트북이 자기 앞에 켜져 있을 때 스스로가 강의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지 않았다. 그 시점에 나는 학생들에게 강의실에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노트북 사용 문제를 두고 서약을 하게 해야 할지 잠시 갈등했다. 중간에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노트북은 내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거나 메모를 하는 용도로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낙관주의자이므로 학생들에게 오른손을 들고 나를 따라 다음과 같이 서약하도록 했다. 나는 강의 시간에 강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일에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약한다. 나는 강의 도중에 이메일을 읽거나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페이스북을 포함해 모든 SNS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강의 시간에는 강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결코 인터넷에서 검색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기꺼이 서약했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이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강의 시간에 나는 학생들에게 이따금씩 이런저런 영상물을 보여준다.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럴 때면 나는 을의 강의실 뒤쪽으로 와서 학생들과 함께 영상물을 보곤 한다. 물론 그 위치에 있으면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노트북 화면이 고스란히 다 보인다. 학기가 시작되고 몇 주 동안에는 학생들의 노트북 화면에 강의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만 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양상은 바뀌었다. 한 주, 또 한 주가 지날수록 마치 비온 뒤 버섯이 마구 자라고 퍼지듯 학생들의 노트북 화면에는 낯익지만 강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웹사이트가 점점 많아졌다. 물론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프로그램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 지금 생각하면 영상물을 틀 때 강의실 조명을 끄는데 이때의 어둠이 학생들이 스스로 한 약속을 깨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다. 조명이 꺼지고 강의실이 어두워지면 나뿐 아니라 많은 학생은 자기 앞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강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웹사이트를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여파로 더 많은 학생이 같은 행동을 했다. 나는 서약이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사회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데서 비롯되는 새로이 부각되는 사회 규범의 힘을 도저히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번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서약을 하게 하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다음에 이런 시도를 해볼 참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썩은 사과 한 개입니다. 대학 내부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찰 내용과 대서양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했던 사회적인 전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물론 추측의 차원일 뿐이었다. 부정행위가 가진 전염성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나는 프란체스카 지노, 샤르 아얄, 이스라엘 학제연구센터 교수와 함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다. 당시 지노는 이 대학을 방문 중이었다. 매트릭스 가제를 동원한 실험들을 앞서 설명했던 것과 비록 난이도가 조금 낮은 버전이긴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예전의 실험들과 비교해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실험 진행자는 피실험자들에게 시험지와 함께 $10의 돈을 누런색 편지 봉투에 넣어줬다. 정확하게 말하면 $1짜리 지폐 8장과 50센트 동전 4개를 봉투에 넣어줬다. 지급 절차에 이렇듯 변화를 준 것은 실험이 끝난 뒤 피실험자들이 자신이 받은 돈을 직접 계산에 챙기고 나머지 돈은 놓아두고 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통제 조건의 피실험자 집단에서는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즉 정해진 시간 안에 7문제를 푼 사람은 자기가 푼 문제를 계산한 다음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봉투에서 꺼내 주머니나 지갑에 넣도록 했다. 피실험자가 돈이 든 봉투를 시험지와 함께 실험 진행자에게 제출하면 실험 진행자는 시험지를 보고 그 사람이 몇 문제를 풀었는지 살핀 뒤 봉투에 든 돈을 세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피실험자를 보내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파쇄기 조건의 피실험자 집단에 대한 지식 내용은 달랐다. 실험 진행자는 피실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각 자기가 맞힌 문제 개수를 센 다음 시험지를 강의실 뒤에 있는 파쇄기에 놓고 파기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자리로 돌아와 자기가 맞힌 정답의 개수에 해당하는 돈을 봉투에서 꺼내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강의실에서 나갈 때 남은 돈은 봉투에 그대로 넣어둔 채로 문 옆에 있는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험 진행자는 이렇게 말한 뒤 문제를 풀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실험자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두꺼운 책을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은 피실험자들이 감독의 눈길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다. 정해진 5분이 지난 뒤 실험 진행자는 시간이 다 됐다고 말했다. 피실험자들은 연필을 놓고 자기가 맞힌 정답의 개수를 세었다. 그리고 각자 시험지를 파기하고 자리로 돌아가 스스로 보수를 챙긴 다음 강의실 밖으로 나가면서 남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거함에 넣었다. 결과는 그리 놀랍지 않았다. 통제 조건에서의 피실험자들은 평균 약 7문제를 풀었지만 파쇄기 조건의 피실험자들은 평균 약 12문제를 풀었다고 주장했다. 통제 조건에 비해 무려 5문제나 더 풀었다고 한 것이다. 이 두 조건들이 우리 실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가 진짜 살피고자 했던 부정행위에 사회적인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험할 수 있었다. 우리는 파쇄기 조건, 즉 부정행위가 가능한 조건을 설정한 뒤 여기에 사회적인 요소를 가미하기로 했다. 피실험자들이 함께 문제를 푸는 다른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면, 즉 매도프와 같은 실험이 사기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요소가 부정행위의 규모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화시킬까? 여기에 우리는 매도프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 당신이 이 조건의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라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메도프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회계 부정이 있었던 그런 회사로 기억이 됩니다. 즉 부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를 용인하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당신이 자리를 잡고 앉자 실험 진행자가 지시사항을 알려준 뒤 문제를 풀라고 한다. 당신은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어 더 많은 돈을 지급받으려고 문제풀이에 몰두한다. 약 60초가 지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첫 번째 문제를 붙들고 있다. 시간이 째각째각 흘러간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키가 크고 비쩍 마른 금발의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다 풀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 말도 안 돼. 난 아직 한 문제도 못 풀었는데. 당신을 비롯한 다른 피실험자들이 모두 그 남자를 바라본다. 그 남자는 부정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게 분명하다.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60초 안에 모두 풀 수는 없다. 뒤로 가서 시험지를 파기하세요. 실험 진행자가 말하자 남자는 강의실 뒤로 와서 자기 시험지를 파기하고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다 풀었고 봉투에는 돌려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실험 진행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대꾸한다. 그냥 빈 봉투를 수거함에 넣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남자는 알겠다면서 나머지 피실험자들에게 손을 흔들고는 강의실 밖으로 나간다. 실험 진행자가 나눠준 돈을 모두 주머니에 넣고는 만면에 웃음을 띤 채로 말이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남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돈을 모두 챙기고도 무사히 강의실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분개하겠는가? 아니면 당신이 가진 도덕적 행동의 기준을 바꾸겠는가? 당신은 부정행위를 더 적게 혹은 더 많이 저지르겠는가? 노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데이비드라는 그 남자가 사실은 우리가 고용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지 모르겠다. 아무튼 피실험자들이 데이비드의 노골적인 부정행위를 보고 이른바 부도덕성 바이러스에 감염돼 데이비드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사실, 즉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다. 결과는 메도프 조건에서 피실험자들은 전체 20문제 중 평균 15문제를 풀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통제 집단의 평균보다 8개나 많은 수치였으며 파쇄기 조건 집단의 평균보다 3개의 문제나 더 많았다. 요컨대 메도프 조건의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맞힌 정답 개수의 약 2배를 맞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메도프 조건을 다시 설명하면 주변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나도 따라할 가능성, 이게 원래 답을 맞출 수 있는 능력보다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는 흥미롭긴 하지만 메도프 조건의 피실험자들이 왜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르는지에 대해선 설명해주지 않는다. 데이비드의 행동을 보고 피실험자들은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계산한 다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 만약 저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무사하다면 나 역시 들통 날 염려 없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데이비드의 행동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피실험자들의 비용 편익 분석 내용을 바꿔놓을 수 있다. 한편 전혀 다른 가능성이 있다. 데이비드의 행동이 다른 피실험자들에게 이런 유형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거나 혹은 적어도 자기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적절한 행동이며 또 어떤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인지를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준거 틀로 삼는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 이 경우 데이비드의 행동이 선악의 판단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경우에 부정행위는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메도프 조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더 많은 부정행위는 이성적인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도덕성의 범주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의 재규정 혹은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메도프 조건에서
부정행위의 규모가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전혀 다른 사회적 도덕적 정보를 추가해 또 다른 실험을 준비했다. 이번 실험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염려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설정 역시 피실험자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르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지 알고 싶었다. 우리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데이비드를 고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험 진행자가 지시사항을 말할 때 불쑥 끼어들어 질문하도록 했다.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잠깐만요.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한 문제도 풀지 않았음에도 20문제를 모두 풀었다고 하고 돈을 챙겨갈 수 있다는 뜻인데 정말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실험 진행자는 다음같이 대답했다.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에 질문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데이비드와 실험 진행자 사이에 이런 대화를 듣는 순간 피실험자들은 이 실험에서는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더 많은 돈을 챙겨도 된다는 사실을 재빠르게 파악했다. 당신이 이 실험의 피실험자라면 다른 조건에서보다 더 많은 부정행위를 하겠는가? 재빠르게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부당하게 받아가도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까? 실험 진행자가 분명히 그래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버전의 실험이 우리가 매도프 조건에서 일어난 이 일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기본적인 매도프 조건에서 피실험자들은 부정행위의 생생한 사례를 목격했는데 그 행위는 피실험자들에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비용 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데이비드가 봉투 안에 있는 돈을 모두 챙겨가는 모습을 보고 이 실험에서는 부정행위의 부정적인 요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보다. 아울러 데이비드의 행동은 피실험자들에게 이 실험에서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사회적 신호를 제공한다. 매도프 조건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조건에서 부정행위의 규모가 늘어난 것이 비용 편익 분석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신호 때문인지 혹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 때문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질문 조건이라는 집단을 따로 추가했다. 이 조건에서는 오로지 첫 번째 요소, 즉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요소만 있을 뿐이다. 데이비드가 질문을 하고 실험 진행자가 부정행위를 추가, 비용 없이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고 확인해 줄 때 피실험자들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건에서는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이 노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요소는 들어가지 않는다. 질문 조건에서의 부정행위 규모가 매도프 조건에서의 것과 동일하다면 이 두 조건에서 추가되는 부정행위의 규모는 순전히 이 실험에서 부정행위에 따르는 비용, 즉 손해와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정보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한층 높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질문 조건에서의 부정행위 규모가 파쇄기 조건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그리고 매도프 조건에서의 부정행위 규모에 비해 매우 낮다면 매도프 조건에서 추가되는 부정행위의 규모는 동일한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이 보낸 이 실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용인된다는 사회적인 신호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한층 높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질문 조건에서 피실험자들이 정답을 맞췄다고 주장한 개수는 평균 10개였다. 통제 집단보다 3개가 더 많고 매도프 조건보다 5개 적은 수다. 여기서 지금 질문 조건이란 게 데이비드라는 그 고용된 학생이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실험 진행자가 데이비드에게 원하면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뒤 오히려 부정행위가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피실험자들이 이성적인 비용 편익 분석에만 의존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결과와는 정반대되는 결과였다. 게다가 이 결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의식할 때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되돌아본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10계명과 아너 코드를 동원한 실험 결과와도 비슷하다. 네, 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러 조건에서 지금 사람들은 어느 경우에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선 지금 여기까지 나왔던 결론으로는 매도프 조건이라는 부정행위를 남이 하는 걸 보고 위험성이 없다 그럴 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만약에 질문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도덕성이 인식되면 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집단역학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가 믿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발상을 지지할 좀 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패션 업계로 눈을 돌렸다. 우리가 다음에 한 실험은 매도프 조건과 구조적으로 동일했다. 즉,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 신분을 속이고 피실험자들 틈에 섞여 있다가 금방 문제를 다 풀었다고 말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패션과 관련된 차이점 하나를 설정했다. 피츠버그 대학 스웨터를 입게 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다. 피츠버그에는 두 곳의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다. 하나는 피츠버그 대학이고 다른 하나는 카네기 멜론 대학이다. 명문 대학들이 다 그렇듯 이 두 대학은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였다. 이 두 대학 학생들 사이의 경쟁심을 이용해 우리는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전염된다는 가설을 시험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 실험을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진행했고, 피실험자들은 모두 이 학교 학생으로 설정했다. 기본적인 매도프 조건에서는 데이비드가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다른 피실험자들과 마찬가지로 카네기 멜론 대학의 학생인 것처럼 보이겠다. 하지만 국외자 매도프라고 이름 붙인 조건의 실험에서 데이비드는 파란색과 황금색이 섞인 피츠버그 대학의 스웨터를 입었다. 이 스웨터는 다른 학생들에게 데이비드가 국외자이며 자기와 다른 경쟁 집단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신호였다. 이 조건의 논리는 질문 조건의 논리와 비슷했다. 만약 매도프 조건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규모가 늘어난 이유가 데이비드가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피실험자들 역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 때문이었다면 데이비드가 피츠버그 대학의 옷을 입든 카네기 멜론 대학의 옷을 입든 결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했다. 데이비드가 무슨 옷을 입든 상관없이 정보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매도프 조건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규모가 늘어난 이유가 어떤 사회적인 규범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즉 그 부정행위가 자기가 속한 사회 집단에서 용인되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인 규범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데이비드의 부정행위가 미치는 영향은 오로지 그가 속한 사회 집단의 한정에서만 나타날 터였다. 즉 데이비드가 카네기 멜론 대학 학생이 아니라 피츠버그 대학 학생이라면 그가 한 부정행위의 영향은 카네기 멜론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다른 피실험자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런 설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데이비드가 다른 피실험자들과 맺는 사회적인 연결고리였다. 과연 카네기 멜론 대학의 학생들은 데이비드의 행동을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피츠버그 대학 스웨터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그의 영향력을 거부할 것인가? 지금까지 했던 실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정행위가 가능했던 파쇄기 조건에서는 피실험자들이 평균 12문제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정답의 개수는 통제 집단에 비해 5개 더 많았다. 매도프 조건에서 데이비드가 카네기 멜론 대학 학생들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실험에 참가했을 때 피실험자들은 평균 15문제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한편 데이비드가 행동 대신 실험 진행자에게 질문을 해서 원한다면 부정행위를 얼마든지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질문 조건에서는 피실험자들이 단지 12문제만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데이비드가 피츠버그 대학의 스웨터를 입고 실험에 참가한 국외자 매도프 조건에서는 피실험자들이 9문제만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록 통제 조건의 집단에 비해 여전히 많이, 즉 구체적으로는 2개 더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데이비드가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자기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때보다 6문제나 적게 맞췄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네, 표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표 7입니다. 사회 집단에서 용인되는 부정행위 규모. 조건 유형이 통제, 즉 부정행위가 불가능할 때는 정답 개수가 20개 중에 7개. 부정행위 규모는 0,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건 유형, 파쇄기, 부정행위가 가능할 경우 정답 맞춘 개수는 12개. 부정행위 규모는 5개 늘어났습니다. 맷오프 조건, 부정행위 가능. 정답 맞춘 개수 15개. 부정행위 규모는 8개. 질문, 부정행위가 가능한 조건. 정답 맞춘 개수 10개. 부정행위 규모 3개. 국외자 맷오프, 즉 부정행위가 가능하지만 다른 이방인 집단에서 온 사람이 행동한 것을 볼 때 정답 개수 9개. 부정행위 규모 2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부정행위는 일상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나쁜 행동에 의해 촉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요인들이 전혀 다른 2가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속한 사회 집단의 일원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 결과 그 부정행위를 사회적으로 더 쉽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한다. 둘째,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국외자일 때, 즉 이방인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부정행위를 그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합리화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 부도덕한 사람 및 그 사람이 속한 도덕성이 떨어지는 집단과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바람의 연장선에서 더 도덕적으로 바뀐다. 좀 더 일반화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는 부정행위를 포함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결정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자기 내면의 도덕적 범위를 수정해 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다. 만약 그 구성원이 부모, 직장 상사, 교사 혹은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진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모호한 규칙입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을 속여 푼돈을 조금 더 뜯어내는 짓은 비록 이런 부정행위가 빠르게 확대되긴 하지만 몹시 화나는 행동이긴 하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걸 껴서 읽다 보니까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을 속여 푼돈을 조금 더 뜯어내는 짓은 몹시 화나는 행위이긴 하지만 부정행위가 대규모로 제도화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몇몇 내부자들이 공모해 집단의 규범에서 일탈할 경우 이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오염시키고 이렇게 오염된 사람들은 다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현상이 2001년에 월가의 엔론에서 일어났고 그 뒤로는 2008년까지 계속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누구든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거인은행에서 일하는 밥이라는 유명 금융인이 어떤 금융상품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는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의 미심쩍은 행동을 하면서 떼돈을 번다. 같은 은행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 사람들은 마티니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밥의 행동을 화제로 삼는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 테이블에 있던 공용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듣는다. 이렇게 해서 밥의 이야기는 다른 은행으로까지 퍼져나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장부의 숫자를 조작하는 사람이 밥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다. 게다가 이들은 밥을 자기 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기까지 한다. 이제 이들에게 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는 행동으로 자리를 잡는다. 적어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깃발 아래서는 그렇다. 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이른바 주주가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들은 재무 영역에서부터 법률 영역이나 환경 영역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적절한 행동을 이 구호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진은 자신이 받는 보상이 주가 및 주주가치와 연동돼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주가치 극대화에 목매게 된다. 또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어떤 은행이 정부가 조달해준 구제금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준다. 혹은 이 돈을 대출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묶어둔다. 그러자 얼마 뒤 다른 은행들의 CEO들이 이런 행위를 적절한 행동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이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며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불행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곳이 월가만은 아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의회와 같은 정부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입법부가 규범을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치활동위원회를 들 수 있다. 약 30년 전에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이 개정되면서 설립된 정치활동위원회는 정치인과 정당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집 통로가 됐다. 이 자금은 주로 로비스트, 기업 그리고 이익집단에서 나왔다. 이들이 내는 돈은 여타의 개인이나 단체가 개별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선거자금만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런 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또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됐다. 사실상 이 위원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당신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들은 이 위원회의 자금을 선거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즉 베이비시터 월급, 술값, 스키 여행비 등에 습관적으로 쓰게 됐다. 전체 기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만이 실제로 유세활동을 하는 정치인에게 돌아갔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실무 관리자를 비롯한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의 진행자 스티브 해는 이런 모습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활동위원회 사람들은 기금 조성하는 재미로 산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2006년 미국 총선 이후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정치활동위원회 자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공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원들이 이 기금을 재량으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다. 그러나 이 방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됐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의원들은 여전히 무책임하게 행동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활동위원회 자금을 스트립클럽에 들락거리는 데 쓰거나 대규모 파티를 여는데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최소한의 회계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원들은 저마다 동료들이 정치활동위원회 자금을 의심스러운 곳에 지출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러면서 이들의 총체적인 사회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활동위원회 자금은 개인적인 용처든 직무상의 용처든 어디에나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하나의 원칙으로 굳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 쓰는 일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졌다. 텍사스 출신의 공화당 의원인 피트 세션스는 그 돈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자기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저도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에 염두를 두고 다시 읽겠습니다. 체제를 염두에 두고
특정 의원이 하는 어떤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그 의원과 같은 정당에 속한 의원들에게만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어떤 규범을 깨면 이 행동은 오로지 민주당에게만 영향을 주고, 또 공화당 소속의 의원이 비도덕적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은 오로지 공화당원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정치계에서 했던 짧은 경험에 비춰보면 언론의 감시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당 의원이나 공화당 의원의 사회적인 관행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비슷하다. 바로 이런 상황이 의원들의 비도덕인 행동이,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도덕인 행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제가 바꾸겠습니다. 비도덕적인 행동이 소속 정당의 범위를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만든다. 네, 다음 소제목은 윤리적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직함이 사회적인 전염을 통해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직함을 제어하기 위해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보통 사람들은 사소한 잘못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간다. 사소한 잘못은 그 자체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이면 잘못된 행동을 대대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어떤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내는 효과가 단 하나의 부정직한 행동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직함이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으로 전파될 때 사회 전체로 보면 윤리적 건전성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잠식되는 셈이다. 바이러스가 증식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옮겨가듯 새롭게 발생하는 보다 덜 윤리적인 행동 양식도 마찬가지로 전파해 나간다. 이 과정은 미묘하고 느리게 진행되지만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정행위의 사소한 사례들에 대한 우리가 실제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며, 또한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 해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관련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론은 1982년 3월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애틀랜틱 먼슬리에 공동으로 발표한 글에서 처음 제기됐다. 두 사람은 위험한 동네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결정적 요소를 발견했다. 그것은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관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었다. 윌슨과 켈링은 황폐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리창이 몇 군데 깨진 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보면 멀쩡하게 남아있는 유리창마저 깨고 싶은 충동, 그리고 그 건물 및 주변까지도 파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 일대는 예전보다 더 황폐해진다는 것이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윌슨과 켈링은 두 사람들의 파괴적인 경향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한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그것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해도 발생하는 즉시 해결하는 일이다. 깨진 유리창을 혹은 잘못된 행동을 즉각 바로잡는다면 잠재적인 파괴자들의 파괴적인 행동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비록 깨진 유리창 이론의 진위를 입증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안제로 남아있지만 이 이론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 이론은 사소한 범죄라 해도 쉽게 용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사정은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인, 공무원, 사회 저명인사, 기업 경영자 등과 같이 대중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 이들에게만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자칫 공정하지 못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관찰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한층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그냥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끼치며 더 큰 비용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저명 인사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가볍게 받으면서
보상은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 이런 모습은 대중에게 그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엔론의 쉐런 왓킨스, FBI의 콜린 롤리, 월드컴의 신시아 쿠퍼 등과 같이 부패에 맞선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의 전염성을 활용할 수 있다. 엔론의 부사장이었던 왓킨스는 회계장부의 문제점을 발견해 회장에게 보고했고, FBI 요원이던 롤리는 FBI가 9.11 테러 위험을 감지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폭로했으며, 월드컴의 내부 감사이던 쿠퍼는 회계 부정 사실을 이사회에 알렸다. 이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잘못된 행동에 맞선 사람들이다. 타임은 2002년에 이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정직한 행동은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도덕성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이런 정직한 행동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만큼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전염을 고려한다면 도덕적인 행동을 고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범이 될 만한 행동에 보다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사회가 바람직한 행동이라 여기는 기준과 관점 자체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 우리 8장을 읽었는데요. 거짓말의 전염성. 이게 집단 내에 누군가 썩은 사과, 부도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은 망한다. 근데 그 조직뿐만 아니고 같은 영역에 있는 타 집단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를 들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란 정당에 부정행위가 만연하면 그건 B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9장 타인을 위한 부정행위, 사회적 의존이란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